새벽 3시 72세 박모 씨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국세청입니다. 귀하의 계좌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해명하셔야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박 씨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단지 손자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적금을 해약해서 입금했을 뿐인데요. 어떻게 탈세 의심자가 된 걸까요?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세청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24시간 우리의 모든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만 원만 입출금해도, 평소와 다른 패턴만 보여도, 심지어 현금을 자주 사용하기만 해도 위험인물로 분류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18만 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조사를 받다가 억울한 세금을 물거나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진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의심하는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천만 원 이상 거래만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개인별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입출금해도 경보가 울립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녀에게 목돈을 송금한 적이 있으시다면, 적금을 여러 개 한꺼번에 해지한 적이 있으시다면, 현금으로 큰 거래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국세청 컴퓨터 어딘가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북 안동의 71세 김 할머니는 손자 대학 등록금 1천만 원을 계좌 이체로 보내주었는데 6개월 후 국세청에서 무신고 증여세 4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록금을 도와준 게 세금 탈세가 된 거죠. 강원도 춘천의 68세 이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하나를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자금 출처 불분명으로 분류되어 1년 넘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 적금을 해지한 돈인데도 말입니다. 서울 강남의 73세 최 어르신은 병원비로 급하게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했는데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신고되어 금융거래가 6개월간 동결됐습니다. 암 수술비였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의 우편함에도 국세청 봉투가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런 상황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에서 전화 한 통만 와도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패닉에 빠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런 반응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황한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말실수, 서류 실수, 날짜 실수, 이런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거대한 세금 폭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조사관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첫 전화에서 다 들통이 난다.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 노후 자금이 조사관의 감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99%의 시니어들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세청이 시니어들을 노리는 숨겨진 함정들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래가 위험한지, 어떤 말 한마디가 세금 폭탄의 뇌관이 되는지 낱낱이 밝혀드릴 겁니다. 둘째, 혹시라도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린 분들은 세무조사를 겪고 나서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시니어에게는 국세청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완벽한 방어막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5분에 공개할 세무조사 무력화 비밀 문서는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평생 안전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제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가장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정년 퇴직한 후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여러 은행에 나눠 저축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죠. 최 어르신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쓰고 영수증도 차곡차곡 모으고 세금도 한 푼 빠뜨리지 않고 성실히 내셨거든요. 그런 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지난해 여름 갑자기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1,500만 원이 없으면 부도가 날 상황이라는 거였죠. 최 어르신은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1,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27일 후 갑자기 집으로 우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국세청 자산조사팀이었습니다. 순간 최 어르신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평생 세금 한 푼도 안 낸 적 없는데 도대체 왜? 우편을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귀하의 최근 금융거래 중 고액 이체권 1,500만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30일 이내 다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요구 자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모든 금융거래 내역서, 소득 증빙 자료 일체, 해당 금액의 구체적 사용 용도, 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 기타 조사관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 최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년치 거래 내역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행을 다녔는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받은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김 조사관입니다. 어제 발송한 자료 받아보셨죠? 다음 주까지 자료 준비 가능하신가요? 최 어르신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아들 도와준 건데.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시점이 말입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분께 도와주신 거라면 증여신고는 하셨나요? 그리고 그 자금의 정확한 출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신고? 출처 확인? 최 어르신은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자식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갑자기 복잡한 세법 이야기가 나오니 머리가 하얘졌죠.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몰라서. 모르셨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증여세를 한 번도 신고 안 하신 건가요? 이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탈세라는 말에 최 어르신의 머리가 더욱 하얘졌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탈세범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날 밤부터 최 어르신과 부인분은 밥도 못 넘기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여보, 우리 집까지 뺏기는 거 아니야? 연금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한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며칠을 끙끙 앓다가 아들이 보다 못해 저를 소개해 줬습니다. 최 어르신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며칠 만에 살이 쭉 빠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내 돈으로 내 자식 도와줬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게 이런 취급을 받을 짓이었나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최 어르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지 복잡한 세법을 몰랐을 뿐이죠. 알고 보니 이런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1,50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했는데 현재 세법상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된 거였죠. 더구나 최 어르신이 74세 고령이라는 점도 의심을 키웠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큰 돈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에 최 어르신이 첫 전화에서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나요? 라고 말한 것도 악재였습니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해 나갔습니다. 우선 최 어르신의 마음가짐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어르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식 돕는 게 무슨 죄입니까? 다만 절차를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단계 자금 출처 증명. 최 어르신의 퇴직금 증명서와 40년간의 적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2단계 송금 목적 증명. 아들분의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 관련 서류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단계 가족관계 증명. 최 어르신과 아들분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동안의 생활비 지원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4단계 일관된 설명 논리 구성. 40년 공직생활을 한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한 아들을 돕기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일시적 지원을 한 것이라는 명확한 스토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2주 후 국세청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최 어르신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조사관님, 제가 아들에게 보낸 돈은 제 퇴직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40년간의 적금 내역이 있고 아들이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증빙도 있습니다. 조사관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네, 확인됐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사업을 돕기 위한 일시적 지원으로 보이고 자금 출처도 명확하네요. 다만 증여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최 어르신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넘게 시달렸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죠. 증여신고를 하긴 했지만 부모 자녀 간 증여공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신고만 하면 되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일의 진짜 의미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최 어르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금융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들과도 미리 상의해서 세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최 어르신 가족 전체가 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큰 돈을 주고받을 때 미리 세무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사전 신고도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또 다른 효과도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이 경험을 주변 어르신들께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게 됐다는 거였죠. 6개월 후 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더 투명하게 돈 관리를 하게 됐고 마음도 더 편해졌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국세청의 시스템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셋째, 이런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챕터가 가장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국세청의 조사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국세청이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불필요한 오해와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제도적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거래 감시 기준입니다. 보통 1천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입금하거나 짧은 기간에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하면 자금 출처 불분명으로 표시됩니다. 은행은 자동으로 이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돈인데 왜?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스템이니까요. 둘째, 증여세와 상속세의 구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리 신고하지 않고 큰 금액을 여러 번 보냈을 경우 나중에 자녀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법적으로는 세금 문제로 뒤바뀐다는 사실이죠. 셋째, 자금 출처 소명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소명 요청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이 어디서 난 겁니까? 증명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이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돈이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18년 현장에서 경험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이니 잘 들어두시면 평생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 통장 관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 적금, 자녀 지원금 등을 한 통장에 뒤섞어 사용하시는데 이게 바로 조사관들의 눈에 의심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최소 3개의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 매달 일정 금액만 입출금, 저축 통장 정기예금이나 적금 전용, 자녀 지원 통장 송금 전용 계좌. 이렇게 구분만 해도 나중에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이건 생활비, 이건 저축, 이건 자녀 지원이라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 활용입니다. 아직도 현금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세청 입장에서는 더 의심스럽게 봅니다. 반대로 계좌 이체는 기록이 남으므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셋째, 메모 습관입니다. 여러분, 국세청 조사관이 가장 좋아하는 건 기억에 의존하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기억이 흐려지고 말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하셔야 할 게 바로 간단한 메모입니다. 송금할 때 메모란에 생활비 지원 월세 보조라고 남기거나 가계부에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넷째, 가족 간 송금은 사전 신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자녀에게 지원할 경우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낼 일도 없는데 왜 신고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만 해도 나중에 의심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문서 보관 습관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영수증과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종종 종이 서류는 귀찮다며 버려버리시죠. 하지만 작은 계약서 한 장, 카드 사용 내역서 한 장이 수천만 원 세금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최소 5년간은 보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세무조사는 마치 CCTV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필요할 땐 언제든 영상을 돌려볼 수 있죠.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모른 척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딱 멈추고 과거 거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카메라에 찍혀도 떳떳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국세청이 전화하면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첫 대응에서 갈립니다. 첫 통화 때 겁먹고 제가 잘못했나요? 라고 말하면 조사관은 뭔가 있구나 하고 파고듭니다. 반대로 차분히 무슨 사유로 요청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조사관이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국세청 조사관도 결국 사람입니다. 법과 규정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오해는 풀리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오셨던 한 어르신은 이번 일을 계기로 통장을 새로 정리하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 조사도 무사히 넘겼을 뿐 아니라 본인 생활비와 자녀 지원금 관리가 훨씬 투명해져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도와 팁을 실천한다면 혹시라도 국세청 전화가 오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위기 해결 희망의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전 생존법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에 두툼한 국세청 봉투가 꽂혀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하의 금융거래 내역 중 일부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나? 생각은 복잡해지고 머리는 하얘지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멘붕에 빠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위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 선생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다 아내가 건넨 국세청 서류를 보는 순간 숟가락을 놓아 버렸습니다. 내용은 최근 3년간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증빙하라는 것이었죠. 이 선생님은 평생 성실히 교직 생활을 하고 퇴직금을 모아둔 분인데 그냥 아이들 힘들 때 조금씩 도와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며칠 동안 두 분은 밥도 못 넘기고 밤마다 뒤척이셨습니다. 혹시 집까지 압류되는 거 아니야? 연금도 끊기는 건 아닐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대로 겁에 질려 아무 준비 없이 조사관을 만나면 작은 오해가 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분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원칙대로 대응하면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 저는 우선 크게 세 가지 해결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보낸 돈이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는 영수증과 기록을 모으는 것. 둘째, 송금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메모와 증빙을 곁들이는 것. 셋째, 불필요하게 과장하거나 얼버무리지 말고 사실대로 차분히 정리하는 것. 처음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나 하며 힘들어 하셨지만 하나씩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세청 조사관과의 만남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생활비 보조였고 이건 손주 학원비였습니다. 모두 증빙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추가 세금 부과는 없겠습니다.
그 순간 두 분의 어깨에서 수십 킬로의 짐이 내려간 듯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구나. 괜히 떨고만 있었구나. 위기는 그렇게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경험이 두 분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이 선생님 부부는 통장을 새로 나누고 생활 비저축자녀 지원금 계좌를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매번 송금할 때 메모를 남기고 가계부를 적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덕분에 국세청 전화가 와도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제 돈이 제대로 관리되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런 날이 올까봐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비슷한 상황이 올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들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국세청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한다면 오히려 노후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막연한 불안에 떨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나도 저렇게 준비하면 언젠가 닥칠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 같은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든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야 허둥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리 배우고 미리 대비하는 분들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작은 보상 하나 드릴까요? 앞으로 혹시라도 국세청 봉투가 날아온다면 남들처럼 겁먹고 멘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때 들었던 대로 차분히 준비하면 되는 거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자신감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보보다 값진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시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자료를 내는 사람이라는 사실. 작은 메모 한 장, 계좌 옆에 붙여둔 간단한 기록이 오히려 수십 장짜리 서류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송금이나 지출할 때 짧은 메모 습관 하나만 들여보세요. 나중에 정말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걸 바로 실천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강력하고 유익한 정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든든한 내일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세무조사 대응 비밀 노트를 공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